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제 가을의 연휴는 다 지났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공휴일은 없죠. 자, 하지만 이제 단풍이 슬슬 물들고 있고요. 또 프로야구는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고 올해는 특이하게 겨울 월드컵도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겨울도 바로 닥쳐서 다가오는 거죠. 특히 경제의 겨울, 이 풍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개인도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국회는요, 이 국정감사 2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아직 정쟁을 벗어나서 정책 국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지난주 외교 논란은 이번 주에는 안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를 응징해야 할 적처럼 때리고 있으니 참 이게 자주 나오는 얘기처럼요. 이런 남남 갈등을 바라보면서 좋아할 쪽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참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감도 시끌시끌합니다. 자, 여야 모두 밀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맞서는 양상인데요. 지금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고 민심을 얻는 것이 국감을 잘하는 것이겠죠. 자, 집 나간 민생은 어디 갔나요? 이 민생을 찾아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대통령과 정치권, 이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저널리즘 전문가인 정준희 교수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재미가 쏠쏠하죠.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를 쏠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청취 의견도 대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역시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주 4일째 2주 다 끝났어요. 네. 이제는 뭐 휴일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뉴스는 뭐 휴일 상관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슈를 들여다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 학교는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발언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해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그러니까 이 바꿔 말하면 일제고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네. 추진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걸 서열화, 또 사교육 심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걸 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초학력평가가 지금 뭐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런 학업성취도 평가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언급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는데, 자,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마다, 정권마다 교육 정책의 차이가 있었죠.
과거에는 표집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전수 방식으로 한다. 네. 자, 그래도 입시 과정을 통과한 지 오래 안 되시는 오창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여기 이 3명 중에는 네네,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데요. 네. 지금 보면은 전수평가 폐지 5년 만에 부활했다는데 이 전수평가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였어요. 네네. 제가 2002년에 고1이었고 2005년에 고3 봄에 졸업했습니다. 아, 해당이 안 돼요. 이분 오래되셨네. 네네. 생각보다 제가 여기서만 가장 어린 것이지. 신지 한 10년 됐나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어요. 전수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초학력이 반드시 오를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나. 이걸 한다고 해서 수포자와 국어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네네. 이 문제가 풀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거든요. 지난번에 있었던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네. 3법 같은 거 했을 때 그게 결국은 유치원들을 국가가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네네. 지원금이 있었죠. 그러면은 국가 지원금이 있을 때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세요 했을 때 국가 지원금을 받는 고등학교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따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요. 만약 기초학력 저하로 인해서 걱정하는 국민들 그리고 사실 학부모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의견 수렴을 잘해서 전수평가만이 기초학력을 높이고 수포자를 없애는 길인 것인가? 요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학업 성취도, 기초 학력 얘기 나왔고요. 이건 이제 교육 정책 관련인데 네. 그래도 윤 대통령 좀 중요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청년 좌절하지 않게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중요한 메시지죠. 네. 네, 그러니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좀 박 기자님 관련해서 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게 할 희망의 사다리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도 따라왔나요? 네,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년들이 이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네. 이걸 갖도록 좀 창출을 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줄 게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청년은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던 대선 당시 약속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들은 신설되는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좀 소통을 해달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지난 국정감사 첫 주차 지난주에는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이제 중심으로 한 외교 참사냐 성과냐 논란이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게 지금 안보 공방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야 안보 공방.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모두 발언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어진 질문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도 나왔는데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이게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지난 30년간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서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에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 됐고요. 한편 이 야당에서 뭐 친일 국방이다. 우길기 관련된 그걸 표현을 써가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비판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
국민을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지금 이웃을 가릴 것이냐, 누구라도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요. 네. 한미일 이제 공조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야가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휴일이지만 저희가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 이게 최근에 그 한미일 독도 근해에서의 이제 해상 연합 훈련을 두고 이 극단적인 친일 행위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또 반격이 굉장히 거셉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뭐 이재명의 일본 주둔설은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반일 또는 뭐 극일 뭐 이런 단어를 여러 가지 쓰는데 네. 시대별로 이제 세대별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좀 다릅니다. 네. 일본이 두렵고 힘들고 싫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기성세대와 과거에. 우리가 이미 일본 거의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또 새로운 세대가 또 있어요. 네. 그 사이에서 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여전히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 일본을 두고 여야는 또는 보수와 진보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좀 낡은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 이제 이 낡은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 기성세대들의 싸움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을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네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발언들 자체가 일본은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네. 또 네티즌들로부터 이제 문매를 받고 있는데 이게 팩트적으로 맞는 것일까? 일본군의 침략 그리고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무력 도발과 무력 위협이 있었죠. 네네. 강제 개항이 된 이유가 가서 개항해 주세요라고 해서 개항이 된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 가지 늑약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있었고. 나라를 넘길 때는 이제 도장 찍고 넘겼다. 지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쟁을 해야만 국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그런데 것이고. 그러기에는 정말 이 낭인들이 동원이 된 네. 명성황후 시해 네. 이런 이제 피해 참사 이 폭력은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분명히 폭력이 있었고 전쟁을 하진 않더라도 전쟁에 준하는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이제 이 발언이 네네.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했을 때 반성 무엇인가? 이 부분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일과 반일 이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낡은 프레임인데 이 낡은 프레임 속에서도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여기 상당히 좀 정치적인 논란과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선이 스스로 망했다. 이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항상 내부적인 요인도 역사적으로 있는 건데 네. 내부 요인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조선 말기를 막 비판할 때 당파 싸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국회나 여야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 조선시대 같다. 노론 소론 북인 남인 당파 싸움 하느냐 이런 비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스스로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또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오늘 뭐 민주당 회의를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일제가 조선 침략 명분을 삼은 그런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낸 게 아니냐. 뭐 천박한 친일 역사 의식이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다라고도 주장을 네,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 국회에서 열린 이 안보 점검 회의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거는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를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데 이게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의 이제 아침 회의에서도 거기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던 게 아니 한미일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이런 게 왜 이게 뭐 친일이 되고 이게 왜 일본의 이제 군사 대국화를 도와주는 거냐.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이웃나라 또 우방과 함께 훈련하는 것 그 자체는 당연히 박수 받아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의 위협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공방이 이제 한치의
뭐 망설임이나 아니면은 뭐 양보 없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감이 2주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감의 모든 이슈가 이걸 좀 덮이는 네, 그런 모습도 그러네요. 보입니다.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이게 좀 빨리 좀 해소되길 바라고요.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친일로 다 어떤 휩싸는 것, 또 거기에 역으로 이념이 동원이 되죠. 당신들은 친부가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휩싸는 거. 이 공방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안보는 이제 철저하게 중요하지만 21세기 좀 합리적인 안보 정책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주차 이제 국감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그러면 계속 열리고 있는가요? 또 하나는 왜 감사원 감사가 오늘 예정이죠? 네,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그런데 10시 이제 넘어서 이제 시작하면서 한 8분 9분 만에 네. 정회가 됐어요. 법사위가. 네, 법사위가 정회가 됐었는데 그 현장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업무 보고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할 거냐, 예. 업무 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할 거냐, 이거 네. 가지고 여야가 좀 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특히 이제 감사원 이 오늘 감사가 중요했던 게 두 가지가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하나는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이제 감사원 서면 조사 안 받느냐. 네. 이거 다른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받은 대통령이 있는데 성역은 없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당 주장이고요. 그 얘기를 계속 한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아니 감사원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감사할 때 감사위원회 열어서 의결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거 아니냐. 절차를 뛰어넘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위원들을 향해서 우리 그 법사위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질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정회 이후에 한 23분 만에 다시 재개가 됐지만 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신상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하다가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질의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이고 이제 대감 게이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이 뭔가 좀 소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치감사다, 하면감사다 이게 민주당 쪽 주장인데 지금 이외에도 뭐 여러 지금 상임위들이 곳곳에서 충돌이에요. 지금 이제 2주차 국정감사 오창석 평론가님 좀 뭘 기대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감사원 공방이 여기선 제일 크다고 네, 이번 주에는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결국은 이제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또 뭐 단독 이렇게 띄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사원에서 처음에 이제 사전 질의서 없이 감사했다. 그 이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또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진흙탕 싸움입니다. 네, 네. 이게 처음에 했을 때 너희도 그랬잖아라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논리 전개를 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유병호 사무총장 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네, 부각이 되고 있는데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죠. 네네, 그랬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월성 원전 감사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국장이었는데 이때 자녀가 있습니다. 장남과 장녀가 있는데 2021년 6월 이 두산 에너지빌리티라고 하죠. 원전과 관련된 주식 회사입니다. 원전 관련 기업의 주식을 자녀들이 보유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올해 6월 22일에 여기 직접 방문하기도 했죠. 네. 물론 이제 매수할 당시는 정권 교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그 후에 샀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전에 샀다고 해서 문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3천만 원이 넘으면 1급 이상 공직자들은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3천만 원이 정확하게 안 되게끔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유병호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천만 원씩 자녀에게 똑같이 증여를 해서 경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지만 이게 좀 생각해 볼 게 자녀들에게 5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정말 너 마음대로 사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네. 생각보다 현금으로 5천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5천만 원씩 줬는데 정말 아무거나 사도록 놔뒀다. 그거 강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5천만 원 언제 모으나. 그리고 이게 까맣네요. 감사 종료 후에 증여받은 돈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내놓긴 했었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주식을 매수한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이제 네. 말 그대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좀 어려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정황이 있다. 자, 네. 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들으면 네. 아빠 5,000원 고사하구나 500이라도 좀 줘봐. 주식 좀 사게. 이럴 달라고.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뉴스 들으면 정말 네. 좀 속이 답답해지죠.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또 말씀을 네. 드리자면 오늘 이 법제사법위원회 감선 국정감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논란 네네네네. 여기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 송구스럽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오후에 계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서 계속 예. 내용이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새로 나간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네, 특정 언론을 거론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위원회의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건이 결정될 수도 있다. 예외 사항도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이게 지금 뭐 국감 오늘 공방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드디어 평일로 돌아온 월요일 같은 화요일 점심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화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진 않지만 공사 구간을 중심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창녕에서 현풍까지 공사하면서 3km 정체고요. 이후로 연풍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산내분기점에서 남대전까지 2차로에서 공사하는데요. 부근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론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기흥과 오산을 시작으로 5km씩 막힙니다. 계속해서 입장부터 망향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더가 옥천 휴게소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동곤지암 일대에서 11km 긴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를 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청취 의견 여러 가지 이제 고견들 저희가 반영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당 국민의힘 지금 이제 비대위는 가처분 기각으로 네. 이제 유효하게 됐고요.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 전당대회가 언제냐? 차기 당권 누구에게 가느냐? 자, 좀 그림들이 드러나나요? 꿈틀꿈틀하고 있죠. 예, 거의 좀 매일 네. 어떻게 보면 당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경쟁력 있는 선명한 선택지 제공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유승민, 나경원 두 분 모두 출마하시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유 전 의원은 개혁 보수를 자처하고 계시고 나 전 의원은 전통 보수를 지향하고 계신다. 근데 저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출마가 되면 보수, 중도, 그다음에 이 개혁 보수 네.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네네네. 얘기예요. 그래서 다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자, 당원들 앞에서 평가받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유 전 의원은 보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나 전 의원은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저도 보수층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 다. 네, 다 있다. 예, 근데 예. 눈에 띄는 부분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경쟁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경쟁자라고 볼 수 있죠. 전당대회를 빨리 열자고 좀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주장해 왔던 네. 김기현 의원. 어떻게 보면 강한 상대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김기현 의원의 메시지도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선 승리해야 개혁의 골든타임도 열린다.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도 여기에 이제 맞서는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아니 총선 승리라는 지상 목표를 안 의원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럼 안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가기 위한 발판으로 당권을 가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면서 총선 승리 나도 바란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러면 총선 승리 얘기하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고받는
장군 멍군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도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다. 그렇죠. 했는데 링크도 걸었다고 했고.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 보수층에서 내가 잘 나온다 이렇게 7주 연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또 하면서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정치인들이 그 국회의원 한 번 하면 초선, 두 번 하면 재선, 세 번 하면 삼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나씩 자신들 스스로는 승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한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게 사실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승리로 크게 이끌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크게 또 승리로 이끌잖아요. 대선 출마 선언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차기 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모든 정치인들은 네. 그가 뭐 유명하건 덜 유명하건 네. 잘 나가건 잘 못 나가건 네. 다 대권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네.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안철수 의원이 가장 걱정이 된다. 또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님 안철수 의원 나오면 자기 대선판으로 총선 준비할 겁니다. 라고 용산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산의 의중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는 뭐 대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라는 메시지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각에서 권영세 의원도 차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사 방송에서도 계속 그 이름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 이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의 의지가 총선 승리는 꼭 필요한데 총선 승리를 통해서 해당 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총선의 공천이라든지 당 장악을 그 사람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를 용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정 하반기 국정 동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힘은 떨어지고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용산을 향해서 비판을 할 텐데 만약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판에서 안철수 의원이 자기 세력을 가지고 총선을 승리한다면 더 세게 각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묘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안철수 의원이 받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용산이 신경 쓰는 것을 얘기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명의 이제 당권 주자들 이름이 쭉 언급이 됐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뭐 누구도 나오시오 뭐 무엇의 대표 주자고 하지만 어떤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소 해서 한번 다 달려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당권 주자들을 또 싸잡아서 비판한 인물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당권 주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당권주자는 아닌데요.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이 정치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예, 오늘도 어떤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냐면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배신도 안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는 제대로 된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지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 네네. 또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 이렇게 강하게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해석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당장 이 홍 시장이 또 얘기한 걸 좀만 더 전해드리면 대여 투쟁을 하는 야당이 연단의 레드카펫을 깔고 아카데미 시상식 하듯 등장해 쇼할 때 그곳은 이미 야당 투쟁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미지 정치 얘기를 하면서 비판한 셈인데 결국에는 떠오르는 정치인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배신도 안 하고 이 부분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뭐 유승민 전 의원한테 작동하고 있다. 이런 당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에서는 힘들다라고 하고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에서도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이미지 정치 이런 것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하고 이럴 때 그때 상황을 좀 지적한 게 아니냐. 패스트트랙 때 또 장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홍준표 시장 생각에는 좀 더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권에 도전하고 어떤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보다 당에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석이 필요해요. 네. 자, 오병록 의원님. 네.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밀고 있는 차기 당권 주자 누굽니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홍준표 의원은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홍준표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어떤 계파를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누구를 밀거나 당기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행가는 결국은 당을 위해 헌신하라는 말은 당대표 돼서
자기 사당화해서 내가 대권 가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당대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에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자기 친한 사람 공천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지 정치는 저는 글쎄요. 저는 안철수 의원 에게 던진 얘기가 아닐까? 왜냐면 이제 새정치 네네네. 얘기를 해왔고 줄곧 지금까지 안철수표 정치는 그럼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네.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을 계속해서 공격했었던 것이고 소신 없는 수양보들은 나경원 의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을 돌이켜보면 탄핵 직전에 바른정당으로 나경원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는 기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결국 합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큰 권력 앞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안 된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다 비판을 하고 결국은 나는 차기 당권에 도전하진 않지만 뭐 지금 이제 대구시장을 맡았으니까요. 네. 나 같은 사람을 찾아보시오 하면서 본인을 좀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나만한 사람이 생각도 없다. 드네요. 자, 그래요. 이제 이 외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 자, 크림 대교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에게 중요한 다리가 폭파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보복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해졌다. 네. 상당히 미사일 공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키이우 뭐 이 놀이터 근방에서도 미사일이 터지고 또 우리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 옆에도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그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키이우의 출근 시간대 발생한 거예요. 출근하다가 뭐 시민들이 대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11명, 최소 11명이 사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네. 부상자도 많이 좀 발생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대교 이 폭발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그런 미사일 발사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또 누적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조금 우려스러운 경제 소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995님께서 이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오늘 최영일 커피 홍보를 많이 했더니 위드 커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7995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창문을 열면 기대 앉았던 바람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어서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날에는 우리 마음도 조금 가라앉기도 하지요. 날씨가 이런 경우에 날씨가 꿀꿀하다 또는 기분이 꿀꿀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뭔가 산뜻하지 않고 좋지 않다는 뜻으로 꿀꿀하다란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 꿀꿀하다란 말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사전에서 꿀꿀하다를 찾아보면 돼지가 소리를 내다라는 뜻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날씨가 꾸리꾸리하다 같은 표현도 종종 들을 수 있지만 이 표현 역시 표준어가 아닙니다.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를 말할 때는 끄물끄물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은 날씨가 활짝 개지 않고 몹시 흐려지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아침부터 하늘이 끄물끄물하더니 마침내 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끄물끄물하다에서 첫 음절의 모음은 을을 쓰고요. 두 번째 음절은 우를 쓰는데 두 음절의 모음으로 모두 우를 쓰는 꾸물꾸물하다와는 전혀 다른 말이니까요. 정확하게 구별해야겠습니다. 또 끄물끄물하다에는 불빛 따위가 밝게 비치지 않고 몹시 침침해지다라는 뜻도 있어서 끄물끄물하던 불씨가 결국 꺼지고 말았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는 찬바람이 잦아들고 맑은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비치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7도, 대전, 광주 19도, 대구와 제주 20도, 강릉, 부산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 서울과 대구가 7도, 전주 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아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그리고 산지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종일 공기가 깨끗할 전망입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많이 잦아들었지만 오늘까지는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6도, 습도는 5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야당 등의 친일 국방 비판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면서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켰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제국주의 일제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그런 주장들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그리고 국감에서 터져나오는 막말과 고성,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죠.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대통령과 정치권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열린 토론의 진행자이자 저널리즘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정준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또 출근하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일찍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자, 마침 또 이 지난 일요일이 576돌 한글날이었고 어제 대체 휴무였고요. 이 언어와 언론 기사를 또 다루시고 분석하시니까 이 한글날 좀 뭘 주목하면 좋겠다 생각하셨어요?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 흔한 지적일 수도 있는데 네. 한글과 한국말은 다른데 네. 한국말과 한글을 혼용해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네. 사실 한글날의 정식의 목표는 우리 글자에 대한 사랑을 좀 다시 되새기는 거고 불필요하게 또는 쓸데없이 한글이 아닌 방식으로 문자 표기를 하는 것이 너무 유행처럼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지적하고 같이 좀 되새겨보는 게 제일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한국말을 순화시킨다거나 아름답고 좋게 쓴다거나라는 것과 좀 많이 겹쳐서 나오고 오히려 더 그게 지배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한글날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약간은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과 글 제대로 잘 쓸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시사 프로다 보니까 대통령의 언어, 정치권의 언어 여기 집중을 해보는데요. 바로 이제 3개국 순방 기간 특히 뉴욕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이 결론은 조금 어쨌든 대통령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또 가고 있는데 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보십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두 개로 갈라서요. 네. 문제의 본질과 본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문제의 본질은 녹취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녹취된 내용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는 일단 별개로 친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했냐 그렇지 않았냐에 대한 판단.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꼬여버렸잖아요. 듣기 평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너는 이렇게 들었네 나는 이렇게 들었네라는 각자의 주관적인 청력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렸고 버전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걸 더 뒤집어서 특정 언론에 대한 공격으로 또 전화를 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의 문제를 겪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건 좀 약간 어렵게 말하면 탈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가지 진실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진실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견해 내지 진실에 대한 판단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주어진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진실하고 한참 어긋난 변명이나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자의 주관적 판단의 문제로 돌려요. 네. 거기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왜냐하면 각자 들리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들리고 내가 말한 것만 옳고 당신에게 들리고 당신이 말하는 건 그르다라고 하는 식의 네.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네. 그럼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이게 탄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의 어떤 진실들을 창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하지 않고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실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건 권력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 탈지실 현상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 또 문제의 본질 두 가지로 나눠서 핵심을 그냥 콕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미디어에서 벌어진 일이라 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인데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뭐 뉴욕 행사장에서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소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녹취가 돼서 미디어를 통해서 재생이 됐는데 그게 버전이 여러 개가 등장하고 예. 또 이 해당 뭐 이 부서라든가 당사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왜곡한 쪽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좀 이 언론 보도의 특징 어떻게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아마 처음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사실은 거의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처음에 그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점까지는요. 대부분은 누가 언제 먼저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 눈치 보기 게임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특히나 이쪽 영역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언론사들끼리. 예. 그리고 가장 먼저 MBC가 보도를 했고요.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다수의 언론사들이 특히나 영상 기자단에 들어갔던 12개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언론사들과 그 뒤로 100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보도 결정을 내린 걸 보고 뒤따라서 보도를 했죠. 혹시라도 내가 뒤처질까 봐. 네네네. 보도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순간까지만 해도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됐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가가 네네네. 핵심적인 내용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13시간 뒤에 그것도 굉장히 늦게 나왔죠. 그 반응이 사실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반응이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같이 있었던 영상 기자단이 동시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우리들이 다 같이 들었고 다 같이 공유한 것이다. 누군가가 조작에 관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왜 우리를 조작의 어떤 주범처럼 모으느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이에요. 네네. 앞에 두 가지 눈치를 보고 보도 경쟁을 보는 건 좋건 나쁜 건 간에 언론의 속성이고요. 네. 예, 그건 경쟁의 속성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이 우리 영상 기자단이 공동으로 하고자 했던 것들을 곡해하는 일이다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난리면으로 바뀌고 네. 욕을 했느니 안 했느니의 문제로 바뀌면서요. 진영화가 일어납니다. 언론이라는 건 진영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편향이나 이념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다만 언론이 공동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정을 하게 되면 언론은 보통은 뭉쳐야 되거든요. 예. 언론중재법 개정 당시에 그렇게 뭉쳤잖아요. 예, 반대의 의미에서.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앞에서 보도했던 언론들이 자신의 스탠스들을 조금씩 흐려하거나 아니면 진영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즉 언론 5단체나 이런 데서 애초에 언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냈던 입장과는 사뭇 달라지는 네. 모습들을 보인 거죠. 야, 이게 지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단계가 있네요. 그 초기 단계, 그 이후, 그리고 진영화됐다. 진영화가 참, 물론 우리가 언론을 뭐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중도 성향에 분류는 합니다만, 그 언론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하나의 공동의 이익을 또 이제 지키기 위한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자, 일각에서는 이제 MBC가 자막을 달아서 이게 자막 조작 사건 이런 이름까지 붙어버렸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 그리고 또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자, 이것이 좀 섣불렀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할 때 뭐 주의해야 할 점, 보도 준칙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다라는 건 대통령실의 주장이라고 네네네. 판단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거를 13시간 뒤에나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보도를 나갈 시간을 다 놓친 채 해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미 다 퍼졌고 예. 외신에까지 퍼지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 주어진 내 녹취의 형태로 들어온 것들을 네. 자신들이 반복해서 틀어보고 들리는 바대로 공유된 어떤 형태로 보도 결정을 내려요. 이건 지극히 언론의 행위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론 자유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그게 애초에 원본과 지나치게 달라진 방식으로 왜곡을 했거나 곡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를 삼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기껏해야 소수가 날리면이라고 듣고 다수가 바이든이라고 듣는 네네. 그리고 대다수의 욕설은 거의 공통적으로 네네네. 듣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해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증언 자리에서 녹취록을 더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당사자의 증언을 더 중요시합니까? 당사자 증언 아닌가요? 재판 과정 같은 재판 데서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증언은 진술? 증거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중요한 것이지 증거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해명은 참조 상황이에요. 네. 아, 여기서는 증인도 아니고 그렇죠. 당사자니까 네. 피고거나 내가 안 후보거나.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걸러들어야 되는 네네. 것이죠. 그건 대통령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인 13시간을 대통령실이 놓쳤어요. 예. 이걸 예를 들면 적극적인 반론권을 행사하거나 네네.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나간 보도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반론을 인용하는 게 언론의 몫이죠. 네네. 여전히 언론은 보도에 대한 내용 판단은 자기가 하는 예, 겁니다. 그렇죠. 즉 이 반론을 제대로 접수해서 이러이러한 대통령실의 반응도 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셔라.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게 언론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저는 이 과정에서 일부의 실수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굳이 짚자면 대통령실의 13시간에 짚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비속어 논란에 이어서 또 뭐 국감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되나 뭐뭐 하는구나 뭐 이런 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 습관도 또 야당 의원이 문제를 삼기도 했고요. 자, 반말이 생활화된 것 같다. 이게 습관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만약에 제가 친하고 사적으로 지내는 관계라면 그래도 좀 불편하겠지만 저는 원래 반말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라면 수더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은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게 공적 언어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실에 다 기록이 되는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화법이나 어법을 쓸까? 그리고 이것이 왜 교정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네네. 상당히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반말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통령의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한 대상을 지명하기보다는 그냥 퉁친다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냥 일반화시켜요. 네. 근데 일반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존중해야 될 국민이거나 구체적인 객체가 아니라 하급 직원들이에요. 나보다 연령이 낮거나 또는 내가 하급 직원으로 대하는 사람들로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이건 국민을 대하는 자세도 아니고 특정한 개인의 주체들을 대하는 자세도 아니죠.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이 공인이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공인의 언어다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좀 깊이 좀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딱 언어는 아니지만 요즘엔 또 이미지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수단이기 때문에 좀 갑자기 흥미로운 주제가 툭 튀어나왔죠. 이게 윤석열차라는 이제 고등학생의 만화였는데, 자, 문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이번에 입상한 만화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제출하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윤석열차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불행했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자신들의 어떤 대중적 이미지에 있어서 과연 좋다고 판단을 했을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은 정치인이니까요. 그렇죠. 정치인은 대중을 상대하는 거고 대중을 상대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상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 본 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은 보통 관용입니다. 관용이고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풍자에 대한 되게 허탈 웃음을 짓는 그런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이런 태도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불쾌했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야 불쾌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개인적 불쾌감을 물론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 불쾌감을 대신 누군가가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해주는 자들도 여전한 권력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당 권력이고 또는 문체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이 내용물에 관여를 하는 건 검열입니다. 원론적으로 검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관여의 핵심적인 내용은 관여를 아예 안 해야 되지만 이를테면 자금을 올바르게 썼는가 정도의 문제, 공적 자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 내용적 판단에 관련해서는 다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임된 결과물은 사회적 판단을 받는 겁니다. 국가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왜 놓치고 있는가 되게 좀 한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자, 이 언론 보도가 계속 뭐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쨌든 고등학생의 이런 만화가 금상을 탔다. 문체부가 엄중 경고했다. 그러다가 또 표절이다. 또 여야가 갈라져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생 그림을 뭐라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뭐 이 얘기들이 파장이 컸는데 언론 보도를 쭉 다 이제 섭렵하셨을 테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십니까? 자, 예를 들면 프랑스의 한 풍자 만화 잡지가 네. 이슬람의 이제 마호메트를 풍자해서 일면으로 풍자해가지고 테러를 당한 사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극단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죠. 저는 한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막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로 용인돼야 되죠. 네. 하지만 서구적 관점과 또 이슬람권의 관점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문화 다양성으로 바라볼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이어졌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때 모든 언론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대한 찬반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테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배가 된다라고 공통의 어떤 견해들을 가졌겠죠. 시민까지 참여해서 우리가 바로 그렇죠. 잡지다 예.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그 정도까지 해주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것을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 그렇죠? 예술의 자유 영역을 기본선으로 놓고 그다음에 뉴스 가치를 판별을 해야 되고 이건 입장이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냥 따옴표하고 프레임 전환하는 것들을 그대로 쫓아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 살짝 언론 비판해 주셨습니다. 이게 따옴표하고 인용하고 뭐 부처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말했다 할 얘기가 아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또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대한민국,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황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보장돼야 합니까? 네. 한동훈 장관의 이 표현은 한동훈 장관식 되게 약간은 하나만한 원론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뭐 이 화법을 제가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걸 반대한다를 왜 하필 지금 얘기했을까? 원론적으로 올바른 말을. 네. 혐오와 증오의 정서가 그 표현물에 의해서 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필 지금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정치 풍자가 혐오나 증오하고 동일한 것인가라는 법무부 장관의 인식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나 증오는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라고 얘기하는 성별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지역에 그들이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특성을, 그것도 소수자나 약자의 특성을 집단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공격을 조장하는 것. 여기에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증오 발언에 대한 금지법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은 했어야 될 말은 만약에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독일처럼 이런 이제 어떤 역사를 부정한다라거나 네오나치를 선동한다든가라고 했을 때 그걸 표현의 자유로 용인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쟁을 하는 게 정당하지 윤석열 차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의 만약에 표현의 자유 논쟁이 시작돼야 된다면 정말로 혐오나 증서라는 게 어떤 거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다른 포인트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재의 선정이 잘못됐다. 윤석열 차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다. 헤이트 스피치도 다루긴 다뤄야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 뭐 이제 어찌 보면 우익 좌익해서 지금 너무 시끄러운 얘기들이 또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아유, 정준희 교수님 모시니까 그냥 칼정리가 되네요.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KBS 1라디오 열린 토론의 진행자이자 저널리즘 전문가이시죠. 정준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를 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청취 의견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잘 쉬셨어요? 예, 많이 쉬었습니다. 3일 쉬었습니다. 저는 안 쉬었습니다. 여기서 또 일요일, 차별화가 월요일 다 되네. 일했습니다. 네. 예, 휴일에도 취재에 물불 가리지 않은 우리 그런 박순봉 기자.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근무 여건상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최영찬 기자님 SNS 보니까 뭐 한강 불꽃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세계일보 본사가 너무 위치가 좋아요. 잘 보입니다. 네, 네, 용산역 불꽃이 잘 33층에서 찍었습니다. 자, 이게 국정감사 2주차인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정쟁의 중심에 서 버렸습니다. 자, 박 기자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극단적 친일 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친일 국방 공세에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 실제로? 이 보도가 중앙일보 보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분위기가 궁금해가지고 실제 그런가 한번 좀 알아봤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사람도 실제로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제가 좀 접촉해봤던 사람들은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슈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이 친일 논란을 가져온 게 잘못 선택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갈 길을 뚜벅뚜벅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 즉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실제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도 좀 그런 취지에 비슷해요. 물론 대통령의 본인 표현이기 때문에 더 정제된 면이 있겠지만 현명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들었던 그런 분위기랑도 좀 통하는 그런 반응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약간 중앙일보 보도가 좀 이렇게 과잉. 초를 많이 칩니다. 중앙일보 보실 때 그걸 좀 감안하시면 됩니다. 초를 많이 친다. 온라인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어쨌든 일부 어떤 또 강한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통화한 뭐 내부 관계자는 뭐 거칠게 표현했을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논조를 좀 잡아주셨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윤 대통령 친일 국방 논란에 대해서 이제 안보를 좀 엄중하게 방점을 두면서 현명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이런 답변을 했었죠. 자, 최 기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이어서 우길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긴급 안보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말과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안보 이슈 야당이 건드렸어? 우리에겐 그렇게 악재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제 원론적 대응을 하지. 민주당의 속셈, 속내, 전략 어떤 거예요? 이제 뭐 꼭 그런 뭐 정무적 정략적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상임위도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억울해하는 게 이 지금 뭐 친일 국방위 발언이 금요일에 나오긴 했지만 전날인 목요일에 국방위에서도 했는데 그때는 이슈가 안 되더니 최고위원회에서 말을 하니까 이슈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얘기할 땐 화제가 안 됐고. 그랬더니 어쨌든 지금 그래서 좀 더 들어보니까 안보가 곧 민생이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민생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 않냐. 특히 뭐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북한도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해오고 그러니까 서로 막 이게 타격전까지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엄중하다. 그런 면에서 이게 만약에 정말 심각한 위협까지 가게 되면은 바로 민생에 직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평화가 곧 민생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게 또 독도 인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군대 뭐 자위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지금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또 그 강제동원 뭐 징용공 문제에 대한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점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벌써 그렇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전 단계인 뭐 군사 훈련부터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 라고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길기를 둘러싼 또 설전 가운데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SNS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시끄러운데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뿌리부터 망했다. 야, 이거 역사 논란으로 좀 번져요. 지금 안보 논란에서 이제 역사 논란으로. 요거는 지금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예요? 제가 오전에 3명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국민의힘 사람.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표현에 대해서요. 네. 일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굳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굳이. 네. 왜냐면은 일본 문제는 소위 줄을 잘 타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릴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무 논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식의 접근이면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안보 현실적으로 이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인데 굳이 반일 선동하는 건 어리석다.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하면 됐을 일인데 왜 논쟁적인 문제를 굳이 끌고 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소위 이 친일 논란을 더 부각시켜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 중에 하나는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글이 너무 길다. 그리고 왜 저렇게 옛날 얘기를 가져오느냐. 막 약간 조선이 왜 망했는가. 결국은 어느 한 국가 흥망성쇠에서 망할 때 외침이냐 내부적인 몰락이냐. 근데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공조가 되잖아요. 보통은 역사적으로.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인데 다만 그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이제 굉장히 논쟁적으로 되는 거죠. 사실.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너무 단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프레임에 이재명 대표 저게 굳이 저렇게까지 나갔어야 되나라는 내부적 의견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세게 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덥석 물어버리니 물었다. 역사관 논쟁이 되고 본인의 역사 인식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식민사관 논쟁까지 이어갈 거고 저희가 지금 오기 전에 이제 역사학자 인터뷰도 했어요. 임명을 요구하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순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다고 그럼 조선이 무능했다고만 할 수 있냐? 조선은 노력을 안 했냐? 근데 당시로 돌아가보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도 뭐 헤이그 특사도 보내고 나름의 노력을 했고. 일본도 자꾸 그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청나라도 야욕을 부리고 워낙 이 동북아 그가 엄중했다. 근데 그걸 그냥 조선이 단순히 무능해서 망한 거다라고 단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학계에서 나름 말을 하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여당 대표잖아요. 조금 발언이 위험했다. 이렇게 평가가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스탠스 상으로도 좀 엇박자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좋은 거라는 말씀은 아닌데 여야가 서로 계속 불을 지르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친일 논란까지 불이 번졌고 그다음에 우길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진석 위원장의 이 발언은 불지르기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로 해서 또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맞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내부로 돌아오는 이런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방어 태세로 갑자기 돌아선 거죠. 서로 공격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도 별로 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구태의연한 이념 논쟁으로 간다. 이게 친일 반일 프레임 나오니까 여권에선 또 갑자기 친북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또 가나? 너무 이제 과거지향적인데 그랬는데 역사 논쟁으로 갑자기 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박 기자님 윤리위 징계 깜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거 가치 판단은 제가 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윤리위의 판단이 저랑 늘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윤리의 입장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꺼냈냐면은 그 여당 쪽 취재하는 후배가 이러더라고요. 이거 혹시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제소하면은 진짜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 아니냐는 식으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라고 그런 정도다. 현실적으로는 징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지금 근데 그럼 또 하나 비교해서 얘기 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뻐꾸기 혀 깨물고 이거는 윤리위 징계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윤리위의 판단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간에 좀 소위 일반적인 기대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징계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그냥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도 징계 안 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정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한 번 권성동 의원은 이제 엄중 경고, 징계는 아니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주목됐던 게 감사원 국감. 이게 파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번 주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오간 문자.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던 곳들마다
사실 뭐 크게 이슈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의외로. 야당이 화력을 잘 못 쏜 건지 네네네. 아니면은 이제 워낙 행정부가 자료 제출도 미흡하고 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던 건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일단은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감 게이트, 뭐 대통령실 감사원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노를 젓고 네. 있는데 이슈가 그만큼 되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다 공개하라 모르고 있는데 법사위도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진행이. 네. 일단 뭐 키는 국민의힘 김도국 위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이 잘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불이 확 붙진 않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적감사 논란입니다. 이 유병호 사무총장. 제가 어떤 인물이냐. 아들은 또 두산중공업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얘기인즉슨 이제 탈원전 주도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감사를 주도하면서 이 가족들은 원전 관련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박 기자님 이게 좀 개연성이 있습니까? 글쎄, 근데 요거는 뭐 조금 더 자세히 뭐 맥락 같은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제 아들이 아마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해명은 그런 거죠. 그냥 이제 경제 공부하는데 아버지로서 돈만 줬지 아들이 독자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시기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주식을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사무총장은 어떤 식으로 언제 그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수 시점을 봐야 되는데 손해를 많이 봤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지금 많이 손해 봤지 않을까요? 대부분 많이 봤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이게 박주민 의원실 발 자료였는데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민주당에서 의원실마다 뭐 깔 거 없습니까라고 물어봐요 먼저. 근데 저도 감사원을 올해 출입은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감사원이 막 드러난 조직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단합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 뭐 비리라든지 폭로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제보나 이런 게. 네. 그냥 뭐 유병호 사무총장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감사원이 유병호가 2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대변인 했던 분이 있고 다 비슷한 직급이에요. 뭐 그런 정도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잘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드러나 있는 우리가 뭐 공직자 재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들이 이것과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더라.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큰 액수도 사실 아니고. 그리고 뭐 이게 예측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기존 정권에서 탈원전 기조가 아니고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뭐라는 뭐 합리적 개연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논란이다라고 좀 보기긴 좀 어렵다. 뭐 그런데다 의혹인데다가 현재는 의혹적이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 아래로 샀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법을 잘 알고 피한 거 아니냐인데 법을 피했으면 이게 합법인 거잖아요.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고.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 말이죠. 완패의 주간이었어요. 완패의 주간. 첫 번째로는 가처분이 기각돼서 정진석 비대위가 인정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금 박 기자님 포스트 이준석 체제 순항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준비 단계 몸풀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아직 비대위 체제는 잘 돌아가느냐라고 하면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때문에 그렇게 단언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 전당대회가 잘 치러지는 게 그게 이제 포스트 이준석 체제가 잘 마무리가 되는 잘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는 좀 분위기가 싱숭생숭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입장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끼리를 풀어놓은 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 안에 있었으면은 그나마도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 외부로 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장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좀 불안감들도 있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예 제명이나 추가 징계를 할 때요. 탈당 권유를 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 기간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싸우게 됐던 건데 차라리 완전히 싹을 이번에 밟아버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이 자체보다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좀 찍어서 날려보낸 걸로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도 또 같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온건론, 강경론 뭐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이제 포스트 이준석이라는 게 차기 당권 주자, 당대표는 누구냐, 전당대회 시점, 그럼 정진석 비대위의 역할, 아직 뭐 시점도 안 정해졌습니다만 이미 차기 당권 주자들은 막 몸풀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누가 됩니까? 차기 당대표 누굽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변수가 많아요. 근데 지금 대체적인 많고. 예측은 제가 이제 세 그룹으로 좀 나눠볼게요. 네네네.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그룹은 일단 반윤 그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네. 반윤석열 대통령 그룹인 거죠.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못 나오게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뭐 주변 사람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있겠죠. 그리고 또 별개의 세력 하나가 바로 안철수 의원 세력. 약간 좀 독립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외부에서 세력? 오기도 했고. 그리고 전통 국민의힘 의원 세력이랄까요? 뭐 친윤일 수도 있고 범친윤계일 수도 있고. 여기를 아마 김기현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 또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개 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 세력 즉 친윤 내지는 범친윤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당내에 그 세력들이 나머지 두 축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변수들이 있는 게 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세력 이 축으로 봤을 때 여기가 후보가 둘 이상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김기현 의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같이 나온다. 이러면은 인지도는 나경원 전 의원이 가져가고 그리고 사실 뭐 당내 지지도 그 충분히 조직력도 갖추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또 김기현 의원이 조직력이 강한 편인데 인지도는 또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같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표가 분산이 돼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변수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범친윤 그룹이 좀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네,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면. 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자, 윤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죽어도 못 볼 것 이렇게 예언 아닌 예견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유 전 의원 사이가 좋지 않다. 이거 사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러 번 나왔었죠. 대선 경선 때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나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일단 스타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지방선거에 나올 때도 막판까지 안 나온다고 했다가 딱 막판에 나가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시점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아직 나온다라는 입장이 전혀 없다라 그래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입장은 없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게 페이스북 글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SNS를 보면 막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같은 그런 글들이 많죠. 왜냐하면 뭐 TK 지역에서 1등한 것도 올리고 뭐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면 유승민 이런 식의 칼럼도 공유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나올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고 특히 이제 핵심적으로 도와주는 실무자가 있거든요. 그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유승민 전 의원, 그러니까 유 대표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 대표님이 아직 딱히 지시가 없었다.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 페이스북 글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것도 좀 같이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아마 좀 마음에 쌓인 것들도 많고 지금 정치적으로 불리함, 유리함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다 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세 개 그룹 중에 안철수 이 독자 세력 그리고 이제 전통 친윤 그리고 반윤의 좀 이 좌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꼽는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지원합니까? 합류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 지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느냐 마느냐 요부터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그거 아까 말씀하셨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제하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랑 좀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뭔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반윤 그룹 내라고 봤을 때 여기 안에서도 단일한 후보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완전하게 융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서로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친구 아들이죠. 이제 자기 방에서 인턴을 했었던 어떻게 보자면 키워온 그런 친구에 가깝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반윤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윤에서 지금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단연코 자신인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고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중심에 서야 되는 건 자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리고 어떤 노선도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따뜻한 보수 이런 걸 강조해가지고 약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뭐 능력주의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뭐 소위 이대남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편이잖아요. 이런 노선은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융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마지막까지 코너에 몰린다라고 하면은 뭐 합류할 가능성도 두 사람이 연합할 가능성도 당연히 정치는 생물이니까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 이제 박 기자님한테 끝으로 여쭤볼게요. 자, 이제 여러 뭐 인물들이 얘기되고 또 총선 이제 나올 인물들도 얘기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에 한동훈 어록집 이렇게 떠서 자, 이건 뭐가 좀 이 저 밑에 배경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대선 후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들 같은 것도 일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양아치들도 동훈이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후보 될 때도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또 윤석열 총장이 될 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 어떤 군불대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여권에서 좀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은 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어찌됐든 간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시점에는 사정정국이 뭐 이미 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정점에 서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될수록 기존의 어떤 기득권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좀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던 거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좀 없어졌잖아요. 기득권 정치인이 봤을 때 제거해야 되는 1타깃은 이준석 전 대표였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다음 타깃은 누가 되겠느냐. 만약에 그게 또 사정 정국이랑 겹치면 누가 되겠느냐. 일종의 순망치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없으면 한동훈 장관이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검찰 출신으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밑에 2번 데리고 있었던 분을 만났어요. 그 위에 상급자. 한동훈 장관 대망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니까 단연코 있을 수 없다. 딱 단론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간 보스 리더로서 약간 싹이 보였대요. 큰 형님 리더십. 늘 누군가가 잘 따르는 항상 그 리더 정치적 리더가 되려면 그 세력이 있어야 되고 잘 따라야 되거든요. 한동훈 장관한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워낙 칼 같고 정석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소위 말해 이제 여기 말로는 정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하려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세력이 돼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에겐 그런 사람이 없다. 한동훈 장관은 좀 외롭고 오히려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유능한 참모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랬더니 최 기자님이 나에게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기사 중 조용하게 클릭수와 열독수가 1위 기사. 이게 문체위 국감에서 나왔다는데 어떤 이슈예요? 이게 지금 그 KLPGA 중계권을 두고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BS 골프 채널과 JTBC 골프 채널이 전쟁 중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KLPG 계속 그 SBS 골프 채널이 따갔어요. 이게 좀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 그 입찰액을 제2사가 더 많이 불렀는데도 S를 낙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하자고 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화가 난 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뭐 김윤덕 의원이나 임종성 의원이나 거기 이제 KLPGA 대표이사가 강춘자 대표인데 이분이 태도가 좀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지러워서 우리 사무총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무총장은 참고인이고 본인은 증인이에요. 참고인은 그 무슨 말을 해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데 증인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니까 김윤덕 의원이 버럭하면서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고 이분이 한 30년 동안 그 KLPGA라는 여자 프로골프 투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되겠다.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부르자라고 했는데 이용호 의원이 오히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약간 지금 한 발 빼고 있어서 처음에 시작은 그쪽에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야가 굉장히 좀 또 다시 이걸로 논쟁이 붙었다. 우리 또 요즘에 남자 프로골퍼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김주영 선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우리가 정치 이슈에 묻혀서 잘 듣지 못하던 얘기를
특종으로 하나 봤습니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여기까지 하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깜짝 간식 선물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속 이 최영일 커피를 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샵 973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께는 저희가 최영일 커피 이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커피가 엄청나게 먹고 싶으니 김덕진 소장입니다. 목이 마르셔요. 네. 자, 그럼 말씀하시면서 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를 좀 보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문자를 보내면서 야, 멀티태스킹이 되는 인물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또 좀 머리 아픈 주제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것 때문에 엄청 커피가 땡겼었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난 30일부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게임 전문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의 동영상 시청 화질이 낮춰졌다. 네. 왜 이런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낮춰졌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풀 HD라고 그러죠. 유튜브 많이 보시면 1080p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고화질. 네, 고화질이 있었는데 이게 HD, 그러니까 720p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이덴시티인데. 네,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조절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은근 화질 차이가 꽤 크거든요. 네. 네, 그 특히나 이 트위치라고 하는 게 생방송 플랫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런 뭐 게임이든 뭐든 생중계를 하는데 최근에 또 게임이 워낙 고화질이잖아요. 네. 근데 게임 자체는 고화질인데 중계가 저화질로 나오니까 뭔가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뭐 요게서 롤처럼 LOL이라고 해서 이제 네네네. 리그 오브 레전드 이 많이들 게임이 하죠. 특히나 이제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이 게임 챔피언십을 앞두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뭔가 이런 게임 중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화질이 떨어지냐 이러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분노할 만하네요. 그렇죠. 결국은 네네네. 왜 이렇게 낮춘 거예요? 이게 봤더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위치가 이제 해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의 이른바 이제 망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망사용료법 제정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고화질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국내에서는 화질을 낮춰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이미 스트리밍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책에 좀 반기를 드는 저항하는 듯한 느낌이 지금 이야기해 준 데서 확 느껴지는데 자, 유튜브에서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하면서 이 망사용료의 법안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 아마 넷플릭스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랑 SK 브로드밴드 사운드 인거 갖고도 이제 몇 번 저희가 방송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유튜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거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망사용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공식 홈페이지의 블로그에도 이거 반대한다는 내용을 썼고요. 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시는 분들. 유튜버 이렇게 유튜버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국내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돈 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그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이 만든 이 생태계 경제 효과가 2조 원 정도고 뭐 창출한 일자리도 뭐 8만 6천 개가 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게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발을 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한 가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매치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최근에 유튜브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4K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아주 고화질. 아까 네네네. 이제 초고화질이라고 할 때 그게 한 2160p 정도의 그 화질인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고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원, 그러니까 광고비, 이제 광고 안 보이고 한 달에 얼마씩 뭐 10,000원, 15,000원씩 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만 보여지게 하는 테스트를 일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우리나라까지 적용을 하면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초고화질, 아까처럼 뭐 4K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유료 사용자한테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저화질로만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엔 이게 저희가 지금 KBS 1라디오를 통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나가고 있지만 유튜브로 동시 송출이 되니까 맞아요.
동시 접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달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라디오기 때문에 라디오는 메이크업 같은 걸 안 해서 사실 고화질이 싫어요. 좀 흐리게 나가는 게 더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이제 사업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자, 망사용료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원래 이 망 사용료라는 말은 없고 망 접속료라는 말이 표준적이라는 건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것만 오늘 이해하셔도 지금 논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이군요. 네. 원래는요. 우리가 전화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네네.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발신자랑 수신자가 있잖아요. 네. 모든 통신을 이렇게 주고받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전화 받는 사람한테는 돈 안 받잖아요. 전화 그렇죠, 거는 사람한테만 그렇죠. 돈을 받죠. 네네. 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인터넷도 어떤 구조로 원래 돼 있냐면 유료로 아주 큰 망이 있어요. 그 큰 망에 서로가 다 접속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망 접속료가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용료라는 개념은 통신사들이 특정 회사가 너무 많이 접속을 해서 많이 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로로 치면 도로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도로를 차지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그래도 너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니까 좀 우리랑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좀 망을 좀 도와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과 기업 간의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그렇죠.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대신 사용자도 그렇고 콘텐츠 올린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망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망 접속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처음으로 네네네. 우리가 컴퓨터 통신이 시작될 때 PC 통신인데 그쵸. 저희가 뭐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나우누리나 접속료를 냈죠. 그렇죠. 전화 요금도 엄청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접속료를 낼 때는 종량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최근에 뭐 우리가 모바일로 이제 뭔가 유튜브를 본다고 할 때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선으로 우리가 유선망에 접속을 할 때 연결할 때 그때는 이제 무선 사용료를 내는 거고 네. 인터넷을 쓰는 거는 망 접속을 해서 쓰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얼마큼 쓰든 우리는 지금 똑같은 정액제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정액제 요금을 그렇죠. 낸다. 근데 이제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수익도 얻으니까 네네. 통신사들이 야 너네가 우리 망 덕분에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랑 좀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좀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서로가 윈윈이 돼. 혹은 네. 너네 망을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전용선처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접속료의 더 개념이에요. 원활하게 해줄게. 그렇죠. 그게 이제 사용료의 개념이에요. 네, 사용료의 그러다 개념이에요.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들이 포털이나. 통신사들에게 일반적인 돈을 어느 정도 계약상에서 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구조고 이런 거는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픈은 안 돼 있어요. 비밀이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해외랑 국내가 어떻게 연결하냐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 지금 전 세계적인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가 아까 전화 걸듯이 자기네들이 접속해서 쓰는 요금은 미국 회사에 돼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나라 회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망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카카오 서비스나 네이버 웹툰을 미국에서 본다. 네. 그럼 미국에서 우리 통신사들이 돈을 내냐? 안 낸다는 안 거죠. 내요. 네, 이게 마치 전화 수발신처럼 네. 그 국가에서 연결돼서 가는, 그러니까는 그것만 내고 그 컨텐츠 발신자가 내는 거다. 그렇죠. 그럼 해당 국가에. 국가와 국가가 이동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돈을 일단은 컨텐츠 사업자는 내지 않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해외에서 접속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해외, 뭐 미국이나 네. 다른 나라들, 뭐 구글, 네. 유튜브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는 돈을 내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돈을 낼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들이 쓰는 양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망을. 그렇죠. 우리나라 망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을 어쨌든 미국 회사에 내는 건 알겠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예를 들면 전화로 치면 전화를 너무 많이 우리나라한테 막 하는데 아니, 그도 그런 게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거의 뭐 유튜브와 구글 그렇죠. 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인터넷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구글이 27.1%, 3분의 1에 가깝네요. 넷플릭스가 7.2%, 페이스북이 3.5%고요. 네이버는 2.1%, 카카오는 1.4%. 우리나라가 더 낫네요. 훨씬 작죠. 예를 들면 카카오가 1.2%고 구글이 27%니까 20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야, 안 된다. 그거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돈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법제화를 해서 네. 망사용료를 해외 기업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인가 보면 옛날에 인터넷 초창기에 야후 같은 검색 엔진 1위 할 때 지금 구글이 뭐 전 세계를 석권할 때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보니까 그럼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게 망사용료 같은 이런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빅테크 기업이 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유럽에서는 뭐가 없으니까. SNS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상에서 원래 원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걸리게 돼요.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FTA라고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신망은 아까 말한 그런 규약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 움직임들에서 뭔가 이렇게 건들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밀게 되면 반대로 이제 역으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EU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EU 유럽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상당히 지금 지켜보면서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통신사나 돈 받고 싶은 거고 또 국가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부과를 하고 싶은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컨텐츠 기업들 혹은 뭐 이제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은 망사용료 부과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크리에이터들과는 우리가 아는 사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게임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마치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돈 내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 네이버 웹툰이 요즘에 전 세계로 많이 나가는데 미국에 그럼 우리도 돈 내야 된다. 아니면 유럽에 돈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직은 기업과 기업 간의 규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전통적인 법으로 제정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냥 이번에 한 이만큼 한 200억 정도 도와드릴게요. 함께하게 이런 건데 일종의 합의. 법제화가 돼버리면 조그만한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다 뭔가 종량제로 또 테이블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컨텐츠 회사들은 이거 그냥 기업끼리 나누는 이런 정도가 좋지 법제화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컨텐츠 회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을 막 내놓던 국회의원들도 지금 신중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인데 대선 때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망사용료 내게 하겠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거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특히나 최근에 민주당 중에서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법안 내신 분들도 약간 지금은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을 볼 수 있죠. 자, 인터넷 등장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다뤘네요. 오늘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최영일 커피 당첨자분 많으십니다.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